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46페이지 평균법 보겠습니다. 자, 이 평균법은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에 있는 그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있잖아요. 예, 요걸 통해서 좀 볼게요. 자, 그 문제 읽어보면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이동평균법 및 총평균법에서의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거기 선의선출법하고 후의선출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제가 평균법을 해볼게요. 1월 1일 날 여기 일자가 있네. 일자. 자, 그 다음에 입고, 그 다음에 출고, 그 다음에 잔고가 있죠. 자, 그럼 기초가 몇 개가 있었냐면요. 5개가 있었는데 10원짜리가 5개 있었죠. 그래서 1월 1일 날에 5개가 있었어요. 10원짜리가. 자, 3월 10일 날에 판매했죠. 몇 개를 판매했냐면요. 2개 판매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10원짜리밖에 없으니까 10원짜리가 팔려야 되겠죠. 출고가 2개, 10원짜리 2개가 판매가 됐고 남아있는 잔고가 얼마가 되냐면요. 10원짜리 3개가 되겠죠. 자, 4월 5일날 샀어요. 몇 개를 샀냐면요. 3개, 개당 단가가 20원이죠. 4월 5일날에 입고가 됐는데 20원짜리가 3개가 입고가 됐죠. 그럼 잔고가 몇 개가 되냐면요. 1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20원짜리 3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평균법을 배우는데 평균법은 2가지로 나눠져요. 평균법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동평균법하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 2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은 기말에 딱 한 번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게 총평균법이거든요. 먼저 요거 이동평균법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건데, 자, 지금 10원짜리가 3개가 있었고 20원짜리가 3개가 새로 입고가 됐죠.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6개가 된 거죠. 자, 6개. 그 다음에 요 단가 있잖아요. 요 단가를 이제 평균을 내요. 자, 평균을 내볼게요. 총 몇 개예요? 6개잖아요. 이 6개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0원짜리 3개고 그 다음에 20원짜리 3개니까 이거 평균을 내면 평균 단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5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5원짜리가 6개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월 15일 날에 4개를 팔아요. 그래서 5월 15일 날에 4개 판매했어요. 출고가 4개. 그럼 15원짜리가 그대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잔고가 몇 개가 돼요? 15원짜리가 2개가 남겠죠? 자, 이렇게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단가를 평균 내는 거, 요거를 이동평균법이더라고요. 그럼 이동평균법 하에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가 남게 되겠어요? 15원짜리 2개, 30원. 그 다음에 팔린 거, 출고된 거는 총 얼마는치예요? 매출원가는 20 더하기 60 하면은 80이 되겠네요. 매출원가는 8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말 재고 금액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기말 재고는 30원.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게 이동평균법.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뭐냐면요. 자, 총평균법은 기말에 딱 단가를 한번 산정하는 거예요. 자, 총평균법을 보면은 일단 수량을 볼게요. 수량이 판매된 게 몇 개예요? 판매된 게 6개이죠.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 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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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 단가 얼마짜리냐? 요거는 기말에 딱 한번 12월 31일 날에 모든 걸 다 결정지어요. 12월 31일 날에 단가를 산정해 봤더니 자, 입고된 것만 보면 되겠죠. 자, 기초에 있었던 게 몇 개예요? 10원짜리가 5개. 그 다음에 4월 5일 날에 입고된 게 20원짜리가 3개잖아요. 그럼 1년 동안에 총 들어온 거를 전부 다 평균을 내봐요. 언제 내냐면요. 기말에 딱 한 번. 그러면 기말에 입고된 게 총 작년도 거 포함해서 기중에 있었던 재고자산이 총 8개였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5개 있었고 그 다음에 20원짜리가 3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얘는 평균 단가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50, 60, 110 하면은 110 나누기 8 하면 13.75원이 있었던 거예요. 평균 단가가 13.75원이 돼요. 판매된 거는 6개가 13.75원짜리 6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13.75원짜리가 2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말에 딱 한 번 들어온 거에 대한 평균을 내는 거. 이걸 총평균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평균을 내는 거고 총평균법은 기말에 딱 한 번 평균 단가 산정하는 거. 자, 그럼 교재 46페이지 보세요. 46페이지 평균법에 1번에 이동평균법 해가지고 갈로에 계속단가기록법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고 총평균법은 기말단가기록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기말에 딱 한 번 단가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요. 48페이지 재고자산 감모손실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 48페이지 재고자산 감모손실 및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그 4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이 있죠. 요걸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장부상 재고금액을 봤더니 20원짜리가 10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2,000원이겠죠. 근데 기말에 실사를 봤더니 수량이 80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실제 금액이 1,600원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해서 나오는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라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얼마가 발생했냐면요. 400원이 발생했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400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 감소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을 감모손실이다라고요. 자, 이 감모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이 감모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데 자, 재고자산 금액이 2,000원이 든 게 1,600원이 됐으니까 일단은 대변에 재고자산을 400원 빼요. 상품 400원을 뺄게요. 재고자산이 감소가 된 거니까 차변에 있는 상품을 대변에 이렇게 빼요. 자, 근데 이 감모가 정상감모다.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감소한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뭘로 처리하냐면요. 원가에 가산시켜요.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감모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 자, 정상적인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그 상품 같은 거를 운반하는 도중에 파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정상 감모가 돼요. 혹은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과정에서 그 예상치 못하게 그 도난 당할 수도 있잖아요. 도난 당하는 거. 그런 게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할게요. 정상감모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수량이 감소한 건데 그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뭐 파손되거나
예, 그런 경우가 정상적이겠죠. 그냥 비정상적인 거는 아까 제가 도난당한 거를 정상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비정상적이죠. 도둑당한 거는. 그래서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자산이 밤에 누가 도둑질하거나 혹은 잠깐만요. 네. 자,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감모 손실인데 정상 감모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수량이 감소한 걸 이야기해요.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재고 자산을 운반하는 도중에 파손됐거나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겠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출원가는 물건을 사오면서 들어간 원가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수량이 감소된 거다라고 하면은 얘는 재고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키고 비정상적으로 감모한 거 어떤 게 있냐면요. 도난당하거나 밤에 재고 자산 같은 게 상품이나 이런 게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런 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재고 자산이 없어지는 경우 있죠. 물에 떠내려가거나 혹은 불에 타거나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게 영업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사온 원가가 20원이잖아요. 이 20원이 기말에 실제로 20원에 팔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봐야 돼요. 평가를 할 때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으로 평가하냐면요. 저가법으로 평가를 해요. 자, 저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가하고 원가를 비교해요. 시가하고 원가를 비교해서 시가가 더 높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평가를 하지 않고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평가하는 거. 이거를 저가법이다라고 해요. 자, 만약에 20원짜리가 30원이 됐다. 그때는 평가 안 해요. 왜냐면은 재고자산을 20원에 사와서 30원에 파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팔아서 이익 내야 되는 거잖아요. 20원짜리를 30원에 파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손익계산서의 매출 총이익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평가를 안 하고 언제만 평가하냐면요. 사온 원가가 시가보다 하락한 경우 20원짜리가 이렇게 10원이 됐을 때 시가가 하락했을 때는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을 팔아도 손실이 나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분결을 해야 돼요. 평가 손실에 대한 분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평가 손실이 지금 얼마냐면요. 800원이죠. 자, 요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대변에 재고자산을 빼요. 1,600원짜리 든 게 800원이 됐으니까 800원을 대변에 빼고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요. 얘는 정상감모랑 똑같아요. 정상감모랑 똑같이 매출 원가에 가산시킨다라는 거. 원가에 가산시켜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모나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들로 보고 원가에 가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가 손실은 대변에 재고자산을 빼고 원가에 가산시키는데 이 대변에 빠지는 재고자산이 진짜로 빠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시가 하락분에 불과한 거예요? 시가 하락분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요거를 뺄 때는 직접 안 빼고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재고자산을 뺄 때는 직접 빼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실제가 1,600원이었잖아요. 실제가 1,600원이었는데 저가법으로 평가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800원이 된 거죠. 그럼 800원만큼을 대변에 빼야 되는데 뺄 때는 직접 안 빼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러면은 여기 상품이 이렇게 있죠. 상품 금액이 1,600원이고 여기서 얼마가 빠지냐면요. 800원이 빠지죠.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800원 해가지고 이렇게 8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재고 자산을 뺄 때는 직접 안 빼고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그 재고 자산을 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왜냐면은 시가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회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없어진 건 아니고 그냥 시가 하락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진짜로 없애버리면 안 돼요. 재고 자산을. 위의 경우에는 진짜로 재고 자산이 없어진 거죠. 진짜로 뺀 건데 평가 손실은 진짜로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대변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 차감적 평가 계정을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가 평가를 했는데 다음 연도가 돼가지고 이제 시가가 회복이 된 거예요. 시가가 회복이 됐을 때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수량이 80개가 있었죠. 근데 시가가 얼마로 회복이 됐냐면요. 50원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원짜리 든 게 이제 얼마로 회복이 된 거예요? 시가가 50원으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회계 처리보다는 어디까지 회복을 시켜야 되느냐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 20원짜리 든 게 30원이 된다라고 해서 평가 이익을 잡지는 않았죠.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20원짜리가 10원으로 됐을 때만 평가 손실을 잡는 거고 20원짜리가 30원이 된다라고 해서 평가 이익을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10원짜리 든 게 50원이 된다라고 해서 이 50원까지 시가를 회복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만 시가를 회복시킬 수 있냐면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에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요? 20원이었죠. 예, 그 금액을 한도로 시가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거.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만 시가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 1,600원까지만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회복은 얼마까지 시켜야 돼요? 그 이전에 인식한 평가 손실 800원을 한도로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되느냐? 역분배하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이거 없애고 그다음 대변에는 매출원가 취소하면 돼요. 매출원가 800원 이렇게 역분계. 근데 우리가 실무상 계정 과목으로 이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기도 해요. 어디까지나 실무상 쓰는 계정 과목이고 손익계산서에는 원가로 가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것도 성격 자체는 매출원가 차감 계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무상 쓰는 계정 과목일 뿐 몰라도 돼요. 이 두 계정 과목은. 자, 그래서 시가가 회복됐을 때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절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말만 알면 돼요. 자, 시가가 회복됐을 때는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되냐면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이전, 평가 손실 인식 이전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만 회복한다. 장부 금액 한도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가 회복됐을 때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만 회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48페이지 상단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회계처리. 회계처리 보시면은 거기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차변의 매출원가, 그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고, 비정상 감모는 이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이 빠지는 게 판매 목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8번 조기 입력을 해야 돼요. 타계정 대체잖아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근데 회계 1급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도 알고 있을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뒤에 제가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하단에 2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데 개요에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만 보세요. 그 뭘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법.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해요.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와 원가를 비교해서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 시가가 올랐을 때 평가 이익은 잡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여기서 시가란 어떤 거냐. 자, 요거
자, 시가라고 하는 거는 자, 상품하고 제품이 있다. 상품하고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이 순실현 가능 가치가 판매가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추정 판매가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을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걸로 평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원재료 있죠. 원재료는 평가액이 뭐가 되느냐? 현행 대체 원가가 돼요. 원재료는 구매하는 자산이잖아요. 구매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가가 현재 시점에 그 자산을 구매하는데 대체되는 원가가 시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품하고 제품은 판매용 자산이기 때문에 시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로 쓰이고, 원재료는 구매 자산이기 때문에 시가가 현행 대체 원가로 쓰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개요에 계속 보시면은 네 번째 줄 가운데 저가법의 평가 방법은 종목별 기준, 조별 기준, 총계 기준이 있으나 종목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총계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고 평가액이 있는데, 자, 1조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1조는 바카스하고 비터500이에요. 2조가 있다라고 할게요. 2조는 그 후시딘하고 마테카솔이라고 할게요. 자, 바카스 전부 다 원가가 100원이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시가가 바카스는 200, 비터500은 70, 후시딘은 시가가 200, 마테카솔은 시가가 60원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높죠? 높으면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원가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비터500은 시가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때는 저가법에 의해서 요걸로 평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 후시딘 시가가 높죠? 그런 경우에는 시가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원가 금액 그대로 평가하고, 마테카솔 시가가 하락했죠. 그때는 시가로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가법은 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저가법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종목별로 제가 저가법을 적용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종목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조를 묶어요. 자, 1조를 묶어가지고 1조의 원가가 200원, 그 다음에 1조의 시가가 270원이죠. 그럼 시가가 하락하지는 않았죠. 시가가 더 높죠. 그때는 평가 안 해도 되겠죠. 2조 연고가 되는 약품을 다 묶어요. 그럼 원가가 200, 시가가 260. 얘도 평가 안 해도 되겠죠. 시가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로 묶어서 비슷한 재고 자산을 조로 묶어가지고 평가하는 거, 이걸 조별 기준이다라고요. 조별 기준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뭐는 인정을 안 해주냐면요, 이거 전부 다 묶어요. 얘들 전부 다 묶어가지고 평가하는 거, 이걸 총계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총계 기준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가법을 평가할 때는 종목별 기준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조별 기준을 인정한다. 근데 뭐는 절대로 인정이 안 되냐면요, 총계 기준은 절대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참고로 하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49페이지 상단의 회계 처리 보시면은 시가가 하락했을 때 차변에 뭐가 나와요? 매출원가.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다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 시가가 회복됐을 때 붕괴는 몰라도 되겠고, 그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만 아시면 되는데, 최초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평가 손실을 한입한다라고 돼 있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51페이지 하단에 거기 그 회계 처리에 1번하고 2번 있단 말이에요. 2번에 1, 2번. 요것 좀 풀어볼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번에 1번 보시면은 상품의 장부상 재고 수량이 200개, 실제 재고 수량이 150개이며 단위당 원가가 1,000원인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장부상 200개. 원가가 얼마가 되냐면요. 원가가 1,000원이에요. 실제 수량이 몇 개가 되냐면요. 150개. 얘도 원가가 1,000원이죠. 그냥 20만원. 얘는 얼마가 되냐면요. 15만원이에요. 그럼 간모 손실이 얼마가 발생이 된 거예요? 5만원만큼 간모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럼 정상이다. 정상인 경우 일단 대변에 재고자산 빼야 되겠죠. 5만원 빼고 정상 간모일 때는 매출원가. 비정상이다. 비정상일 때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재고자산 빠지는 건 똑같고 재고자산 간모 손실로 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원가 500원이 상품이 있다.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장부상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장부상 금액이 10개가 있는데 50원짜리가 10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봤어요. 평가해봤더니 10개가 원가가 얼마가 됐대요? 시가가 얼마가 됐대요? 2001년 12월 31일에는 시가가 40원이 됐다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변에 재고자산 빼야 되겠죠. 근데 평가 손실은 직접 빼지 않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차감 계정을 쓴다라고 썼죠. 그 다음에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다라고 썼죠. 평가 손실은 원가에 가산시킨다라고 썼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02년 12월 31일 날에 시가가 회복이 되죠. 자, 10개가 있는데 시가가 얼마까지 회복이 됐어요? 70원까지 회복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시가가 회복이 됐을 때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에 장부 금액이 50원을 한도로 회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역분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100원 회복되겠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매출원가를 대변에 빼면 되겠죠. 이렇게 역분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교재 50페이지 타계정 대체를 볼게요. 이것도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1번에 상품을 만원에 현금으로 구매하다. 차변에 상품 만원, 대변에 현금 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상품의 일부를 생산직 사원의 야근 간식으로 제공하다. 네, 그럼 대변에 상품을 빼야 되겠죠.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치를 썼어요? 2,000원. 직원들 간식으로 쓴 거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 2,000원.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상품의 일부를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정하다. 상품을 3,000원만큼 빼야 되겠네요.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준 거니까 차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접대비가 되죠. 자, 4번 매출 원가는 4,000원이다 라고 돼 있죠. 팔린 금액이 4,000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상품 4,000원을 빼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 4,000원. 이렇게 분계하면 돼요. 자, 그럼 차변에 이렇게 상품이 있었는데 이 상품들이 대변에 다 빠졌죠. 자, 빠졌는데 이 두 가지는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빠졌어요? 상품이 판매 목적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원래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재고자산이 빠지는 게 일반적인 거긴 해요. 판매 목적으로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자, 2번하고 3번처럼 이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는 거, 뭐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이런 목적으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거, 이외의 재고자산 감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이 감소한 거를 타계정 대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자, 이 타계정 대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대변에 빠지는 재고 자산에 몇 번 적용을 입력해야 되냐면요. 8번 적용을 입력해야 돼요. 전표 입력할 때. 왜 그러냐면요. 프로그램은 재고 자산이 대변에 빠지면은 무조건 판매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매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8번 적용을 입력해야지 프로그램이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이 아니겠구나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타계정 대체는 대체가 될 때 원가로 대체가 돼요. 시가평가에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 취득원가가 10,000원이잖아요. 취득원가 10,000원인 금액이 그대로 대변에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 금액 그대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페이지 하단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당사에서 제작한 제품인 전선 케이블을 서울시에 기부하였다. 그럼 대변에 제품이 빠지겠죠. 기부한 거니까. 줬으니까 재고 자산이 감소해요. 그럼 대변의 제품 감소시키고 감소가 될 때는 원가 금액 그대로 빼야 되겠죠. 타계정 대체는 원가로 대체가 되잖아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기부금 15,000원. 자, 그 다음 4번,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가액 200만 원의 상품이 소실되었다. 그럼 차변에 있는 상품 200을 대변에 빼요. 자, 불에 땄죠. 불에 따서 나오는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요, 재해 손실이더라고요. 재해 손실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3페이지 볼게요. 53페이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결정. 이게 재고자산의 마지막 주제인데, 자, 이건 어떤 주제냐면요, 현재 회사의 창고에 없어요. 회사의 창고에 없는데 회사 거인 재고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밑작품 볼게요. 자, 여기 한국이 있다라고 할게요. 한국.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 있는데, 자, 한국에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 있고 미국에 H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판매자고, 자, 이가 판매자라고 할게요. H사가. 그 다음에 갑법인이 구매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H사가 이렇게 수출을 해요. 수출하면은 이렇게 바다 건너가지고 오겠죠. 근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12월 31일을 맞이했다라고 할게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12월 31일을 맞이했는데, 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물품 있죠. 이 물품을 우리가 일단 미착품이다라고요. 아직까지 나한테 도착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서 미착품이라고 하는데, 자, 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얘가 이제 선적지 인도 기준이냐 도착지 인도 기준이냐로 나눠지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냐 도착지 인도 기준이냐로 나눠지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은 뭐냐면요, 선적지에서 모든 권리 의무, 이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구매자한테 이전한 거, 이걸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라고요. 그러면은 선적하는 이 시점에 모든 권리 의무가 구매자한테 이전됐기 때문에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물품은 구매자 거겠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은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기준은 이 물건이 도착을 해야지 구매자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그럼 아직 도착 안 했죠.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누구게 되는 거예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누구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되면은 저처럼 외워도 돼요. 저는 앞글자 따가지고 선이면 구, 선구, 도면은 판, 판매자 거, 선구자, 도박판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착하는 시점, 선적하는 시점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요. 근데 보통 시험은 12월 31일 현재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12월 31일을 맞이했으면은 선적지면 구매자 거, 선구, 도착지면 판매자 거, 도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성품. 시성품은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라고 주는 물품이 시성품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웅진코웨이가 여러분들한테 정수기를 한번 시용해보라고 줬어요. 그럼 그 정수기는 여러분들 거예요? 웅진코웨이 거예요? 예, 웅진코웨이 거죠? 예, 왜냐면 아직까지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언제 내게 되냐면요, 내가 사겠다라고 구매 의사 표시를 했어요, 웅진코웨이한테. 그럼 그때는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누구께 돼야 되냐면요,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적성품 볼게요. 자, 위탁 판매인데 저희 출판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 교보문고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출판사가 교보문고한테 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누구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물품을 뭐라고 하냐면요, 얘를 적성품이다라고 해요. 교보문고는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책을 판매한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출판사처럼 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자, 이를 위탁자다라고 하고, 교보문고처럼 부탁을 받은 자를 수탁자다라고 해요. 그럼 출판사가 교보문고한테 책을 넘겨요. 그럼 책이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죠. 팔아달라고 부탁만 한 거잖아요. 언제 책이 팔린 게 되겠어요? 교보문고가 최종 소비자에게 책을 팔아야지 그제서야 출판사의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보문고가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은 수탁자께 아니라 누구께 되는 거예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라는 거. 교보문고는 단지 책을 팔아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책에 대한 소유권은 전부 다 출판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팔리게 된다라고요? 예, 교보문고가 최종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 그때서야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첫 번째, 판매 시점은 언제라고요? 예,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넘긴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 출판사가 판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이 재고자산은 수탁자께 아니라 위탁자의 거다. 자, 4번 할부 판매 상품이 있는데 할부로 판 거도 인도한 시점에 전액 다 수익 잡아야 돼요. 팔린 거예요.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인도한 시점에 전부 다 팔린 거다. 할부 판매도. 그래서 여러분들 분기하실 때 외상으로 판 거도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잡으시잖아요. 자, 그다음 5번의 저당 상품. 회사가 돈이 없으면 상품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 잡힌 상품은 회사 거냐? 회사 거예요. 팔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집이 여러분들 거예요? 은행 거예요? 여러분들 거죠. 돈을 안 갚아야지 은행께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6번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이 있는데 옷 같은 거는 반품률이 높아요.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반품률을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잡아야 되는데 반품률, 반품률이 추정이 가능하다. 추정이 가능하면은 그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요. 왜냐하면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되는데,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반품 기간 종료 시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 그 반품 기간이 종료가 돼 봐야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53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뒤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